어머니의 49제를 마친 고향 집의 저녁은 고요하다 못해 비릿한 정막이 감돌았다.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평상 위로 5월의 끝자락을 붙잡으려는 듯 지는 해의 장광이 길게 누웠다. 55살의 정우는 홀로 남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누군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거대한 조직의 톱니바퀴를 돌리던 손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갈 곳 잃은 노인네의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명예퇴직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로 포장된 실직과 노모의 죽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우의 삶을 동시에 덮쳐왔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대. 두 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 없는 붕괴였다. 정우는 거실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를 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새벽의 태엽이 다했는지 시계는 2시 40분에 멈춰 서 있었다. 멈춰버린 시계 바늘은 마치 정우에게 이제 너의 시간도 여기서 정지되었다고 선고하는 사형 집행관 같았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안방 서랍장을 열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지만 사실은 이 숨막히는 고요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본능이 더 컸다. 서랍장을 열 때마다 배어나오는 낡은 조명 냄새와 어머니의 채취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낡은 내복과 색바랜 손수건들 사이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을 때 손끝에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깊숙한 안쪽 바닥에 숨겨져 있던 작은 오동나무 상자였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묶음이 정갈하게 실로 묶여 있었다. 정우는 그 편지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봉투마다 적힌 정교하고 정갈한 글씨체. 30년 전 자신의 청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이름 서윤이었다. 정우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정우가 가난한 고시생 시절 현실의 벽 앞에 비겁하게 등을 돌리고 떠나보냈던 여인이었다. 부모의 반대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던 그 겨울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상한 점은 편지의 봉투들이었다. 모든 편지에는 서윤의 이름과 정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우표도 소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붙여진 적이 없거나 혹은 붙여졌으나 전달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으로 직접 수거된 것들이었다. 봉투의 모서리는 수없이 만져본 듯 달아 있었고 어떤 봉투에는 어머니의 눈물 자국인 듯한 희미한 얼룩이 번져 있었다. 정우는 그중 가장 위에 놓인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바스라질 듯 낡은 종이 위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정우야, 오늘 서울에는 첫눈이 내려. 너는 여전히 그 좁은 방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에 밤을 지새우고 있겠지. 정우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자신의 오만한 기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원망하며 떠났다고 믿어왔고 그 원망을 방패 삼아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편지 속의 서윤은 원망 대신 정우의 끼니를 걱정하고 그의 고독한 싸움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이 편지들을 가로채 숨겨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편지들을 보관하며 아들이 외면했던 진실을 홀로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55의 사내는 그곳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20대의 청년을 보았다. 30년 전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시렸다. 신림동 고시촌의 좁은 자취방은 단칸방의 온기조차 사치였던 공간이었다.
정우는 그곳에서 서윤을 만났다. 서윤은 근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정우의 도시락을 챙겨주던 햇살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정우의 눈에 비친 서윤의 헌신은 고마움보다 부채감으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콩나물 값을 아껴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고, 정우는 그런 어머니의 기대와 서윤의 사랑 사이에서 매일 밤 가위 눌린 채 잠이 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예고 없이 상경했을 때 정우는 서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들켰고, 어머니의 서늘한 눈빛은 정우에게 보이지 않는 명령을 내렸다. 너는 이럴 때가 아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 어머니의 그 말은 정우의 심장에 쐐기를 박았다. 결국 정우는 서윤에게 모진 말을 뱉으며 이별을 고했다. 너의 그 가난한 사랑이 나를 숨막히게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서윤의 눈동자 속에 고이던 절망을 외면한 채 정우는 뒤돌아섰다. 그는 그것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감정을 버리고 현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에서 발견된 편지들은 서윤이 정우의 이별 통보를 받고도 한동안 어머니와 교류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정우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 오늘 정우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조차 너무 안쓰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정우 어머니, 제가 정우 곁을 떠날 테니 정우가 마음 잡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우는 눈을 감았다. 30년간 자신이 믿어온 서사는 서윤이 자신을 버렸거나 혹은 상황에 굴복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서윤이 정우를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물러났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서윤을 밀어냈지만 동시에 서윤의 진심에 마음 아파하며 그 편지들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서랍 속의 편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정우가 살아온 30년의 이면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뿌리였다. 정우는 자신이 잘나서 대기업 임원이 되고 자식들을 유학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 여인이 바친 기도의 제단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낯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늙은 얼굴을 만져보았다. 눈가의 주름과 검버섯은 세월의 훈장이 아니라 비겁함이 남긴 흉터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붙여지지 못한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보기 시작했다. 서윤아 어머니. 그 이름들은 정우의 가슴 속에서 30년 만에 뜨거운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편지 묶음의 중간쯤에서 정우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눈발이 흩날리는 정동진 간이역의 승강장. 그곳엔 앳된 모습의 정우와 서윤이 수줍게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그곳이 그들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였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 5월의 마지막 날 정동진에서 다시 만나자. 정우는 홀린 듯 차에 시동을 걸었다. 55의 사내가 청춘의 망령을 쫓아 동해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정우의 머릿속엔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과거의 흑백 영상과 현재의 컬러 영상이 어지럽게 교차했다. 정동진 간이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선 예고 없는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다는 잿빛으로 몸부림치고 있었고 파도는 30년 전의 약속을 비웃듯 방파제를 때렸다. 정우는 비를 맞으며 승강장 의자에 앉았다. 그곳엔 백발이 성성한 노인 영무원 한 명이 깃발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우는 영무원에게 다가가 아주 오래전 이곳을 찾던 한 여인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정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혹시 매년 5월 마지막 날이면 그 벤치에 앉아 종일 바다만 보던 그 할머니를 말씀하시는 거요? 영무원의 말은 정우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다. 할머니요? 아니 젊은 여자였을 텐데요. 영무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엔 중년 부인이었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그 부인이 점점 노인이 되어 가더군. 매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날이면 꼭 오셔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더라고. 그러다 어느 해부터인가 젊은 처자가 가끔 동행하더니 작년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더군. 정우는 무릎이 꺾이는 기분을 느꼈다. 그 영무원이 말한 할머니는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서윤을 대신해 혹은 서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년 이곳을 찾아 아들이 버린 사랑을 대신 수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 내리는 간이역에서 정우는 통곡했다.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오열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되어서도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 어머니는 아들의 비겁함을 평생의 기다림으로 기워주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그저 시골에서 소박하게 늙어가는 줄로만 알았다. 정우는 비에 젖은 벤치를 어루만지며 어머니가 이곳에서 보냈을 수천 시간의 고독을 짐작해 보았다. 그것은 자식의 죄를 대신 사죄하는 성자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바다는 여전히 포효하고 있었고 정우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청춘이 진정으로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어야 함을 직감했다. 간이역에서 돌아온 정우는 어머니의 방 구석구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속마음이 담긴 직접적인 기록을 찾고 싶었다. 벽장 밑바닥 장판을 들추자 비닐에 꽁꽁 쌓인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가계부로 쓰이던 수첩의 뒷면에는 어머니의 투박한 필체로 적힌 일기가 있었다. 일기는 정우가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부터 임원이 되어 승승장구하던 시절까지를 관통하고 있었다. 1994년 12월 7일. 오늘 그 아이를 만났다. 서윤이라는 아이. 눈이 참 맑더구나. 내 아들 정우를 위해 자기 인생을 접겠다고 한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모질게 말했다.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라고. 일기는 정우가 상상도 못했던 반전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우에게는 서윤을 잊으라고 윽박질렀지만 뒤로는 서윤을 따로 불러 그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해외 유학을 권유했다. 정우야, 미안하다. 너는 평생 내가 그 아이를 쫓아낸 줄 알겠지.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아까운 아이다. 너 같은 놈 곁에서 고생하며 늙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보냈다. 너 몰래 멀리, 아주 멀리 보내서 새 삶을 살게 했다. 정우는 일기장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30년간 자신이 믿어온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밟는 독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정한 희생은 아들의 기억 속에서 기꺼이 악역이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죄책감 없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모든 비난의 화살을 스스로 맞았다. 서윤 역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기에 정우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우의 은퇴 소식을 들은 날의 기록이 있었다. 2023년 5월 15일. 정우가 회사를 그만둔단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도 됐지. 서윤이 소식은 끊긴 지 오래지만 어딘가에서 예쁘게 늙어가고 있겠지. 정우야, 이제는 내가 나를 용서할 차례다.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정우는 어머니의 일기장 위에 얼굴을 묻었다. 55의 아들은 이제야 어머니라는 거대한 산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겉으로는 단단한 바위산 같았으나 속에는 자식을 위해
뚫어놓은 수많은 동굴과 따뜻한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장 비겁했을 때조차 그 수치를 대신 짊어지는 침묵의 헌신을 선택했다. 정우는 일기장에 새겨진 문장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의 악역을 대신 씻어주어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어머니의 일기장 속에 적힌 작은 주소 하나를 이정표 삼아 남해의 작은 섬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남해의 끝자락 고요한 파도가 발을 간지리는 작은 섬마을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무의미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절감했다. 서울에서의 30년은 숫자와 성과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서의 질주였다. 하지만 이곳의 시간은 바람의 결에 따라 느리게 흘렀다. 정우는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 마을길을 걸었다. 담벼락마다 핀 노란 유채꽃들이 마치 정우를 안내하는 불빛 같았다. 마을 회관 앞에서 만난 노파에게 서윤의 이름을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정우의 심장을 다시 한번 멈추게 했다. 서윤이? 아, 그 육지에서 와서 아이들 가르치던 선생 말인가? 그 양반 벌써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년 전이면 정우가 전무 승진을 앞두고 축배를 들던 해였다. 자신이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을 때 자신의 청춘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소리 없이 쓰러진 것이었다. 노파는 서윤이 살던 작은 오두막으로 정우를 안내했다. 주인 잃은 집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지만 방 안은 누군가 주기적으로 관리한 듯 정갈했다. 책상 위에는 서윤이 남긴 일기장과 정우의 어머니에게 보낸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서윤의 일기장에는 정우의 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기록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제가 섬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내는 이 평화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정우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정우는 서윤이 남긴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훑쳤다. 그녀는 정우를 원망하기는커녕 자신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 정우의 어머니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며 살았다. 정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죽은 이가 산 이에게 내리는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을. 서윤의 묘소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었다. 비석도 없이 둥근 봉분 곁에는 그녀가 좋아했다던 수국화만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정우는 묘소 앞에 주저앉아 바다를 보았다. 수평선 위로 황혼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정점을 지나 저물어가는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다. 55의 나이에 마주한 이 풍경은 서글프기보다 투명했다. 정우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것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이나 번듯한 아파트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고 대신 아파해준 두 여인의 눈물겨운 기도였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바다 위로 지는 황혼의 그림자를 보며 정우는 서윤에게 긴 독백을 건넸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나는 내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포기한 꿈들과 어머니가 깎아낸 수치심 위에 세워진 사산 누각이었더라. 서윤의 영혼은 대답이 없었지만 바람이 수국화를 흔들며 정우의 볼을 스쳤다. 마치 괜찮다, 이제는 너의 삶을 살라 는 속삭임 같았다. 사랑의 무게는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며 견뎌온 고독의 깊이로 측정된다는 것을 정우는 황혼의 바다 앞에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섬마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고향집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정우는 집을 팔아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그는 이 집을 어머니와 서윤의 기억이 머무는 공간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멈춰버린 괴종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았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채우자 비로소 집은 숨을 쉬기 시작했다. 마당 한구석 노모가 애지중지하던 감나무 아래를 정리하던 정우는 흙 속에 묻힌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30년 전 정우와 서윤이 함께 묻었던 타임캡슐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조각들과 함께 정우가 서윤에게 주려 했던 작은 청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가난해서 은으로 된 투박한 반지였지만 세월의 때가 묻은 그 반지는 여전히 고결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정우는 그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집 마당 아래서 그리고 정우의 내면 깊은 곳에서 30년간 발효되고 있었다. 정우는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비겁했던 청년 정우와 무심했던 가장 정우를 안아주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아도 그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우의 고향집은 이제 작은 갤러리이자 도서관이 되었다. 정우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정우의 장성한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고향집을 찾았다.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 집을 정리하는 모습에 처음엔 당혹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평화를 발견하고 안도했다. 정우는 아들에게 어머니의 일기장과 서윤의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한 남자가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해 통과해야 했던 뜨거운 연옥의 기록이었다. 이야기를 듣던 아들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털어놓았다. 아버지, 사실 제가 결혼하려는 친구의 고모님이 예전에 남해에서 선생님을 하셨대요. 그분이 남긴 유품 중에 할머니 성함이 적힌 사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소름이 돋았다. 인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다른 세대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서윤이 남긴 사랑의 씨앗이 정우의 아들을 통해 다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마당에 핀 수국화를 보며 웃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남긴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진리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정우는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산책길을 나섰다. 지는 해는 정우의 등 뒤로 길고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정우에게 황혼은 끝이 아니라 모든 색이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축제의 시간이었다.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정우는 자신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어머니와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속삭였다. 이제야 비로소 정우는 진짜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딛는 흙 한 줌마다 사랑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다.